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두 회사가 하루 만에 몸값의 5분의 1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넘겼고 연간 전망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잘한 회사가 6년 넘는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나쁜 하루를 맞은 겁니다. 어젯밤 나스닥 종합지수는 0.0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아침에 지수만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어제 미국 시장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로 남았을 겁니다. 그 아래에서는 두 종목의 몸값에서 5분의 1 가까이가 지워지고 있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이 실제로 값을 다시 매긴 건 지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조였고 그 구조가 뭔지 아는 게 3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날 등락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인공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덕입니다. 클라우드에 올린 서버와 앱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해주는 회사인데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눈높이를 넘겼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9.03% 빠진 $229 29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베런즈는 이 회사가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됐다며 더 좋은 2분기 실적과 올려잡은 연간 가이던스로도 월가에는 부족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3분기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 인공지능 고객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데이터덕의 과금은 구독료를 정액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붙습니다. 고객이 계약을 끊지 않아도 그냥 덜 쓰기 시작하면 매출이 곧바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고객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Investors Business Daily는 아예 기사 제목에 OpenAI가 이 가이던스 뒤에 있는 거 아니냐고 붙였습니다. 이탈이 아니라 사용량 감소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약은 살아있으니까요. 문제는 사용량으로 돈을 받는 회사에서는 그 둘의 차이가 실적표에 거의 안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깎은 건 고객을 잃을 위험이 아니라 성장 속도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가 어젯밤의 진짜 대목입니다. 데이터덕은 지난 2년 동안 인공지능 붐의 수혜주로 값이 매겨졌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서버를 미친 듯이 늘리니 그걸 감시하는 회사도 같이 큰다. 삽을 파는 회사 옆에서 삽자루를 파는 회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확인한 건 그 논리의 뒷면입니다. 매출의 큰 덩어리가 인공지능 회사 한 곳에 걸려 있다는 건 그 회사가 비용을 조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대로 내 매출이 깎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수혜라는 딱지와 특정 고객 의존이라는 위험은 원래 같은 문장의 앞뒤였는데 어제까지는 앞쪽만 값에 반영돼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데이터덕의 한 종목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서사 위에 올라탄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사용량 기반으로 돈을 받는 곳이 꽤 많고 그 회사들의 최대 고객 명단에는 대개 같은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지출을 다듬기 시작하는 국면이 이어지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같은 모양의 실적 발표가 몇 번 더 나온다고 봅니다. 같은 날 20% 가까이 빠진 다른 한 곳은 엠러빈입니다. 이쪽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매출이 19억 2천만 달러, 시장 추정치 19억 4천만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을 빼기 전 영업이익도 16억 1천만 달러로 추정치 16억 3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두 항목 다 어긋난 폭은 1% 남짓입니다. 그 1%의 주가는 19.66% 빠져 335달러 67센트, 52주 신저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모자란 숫자가 만든 하락폭이 20%에 달했는데도 UBS와 마쿼리는 매수와 중립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며 목표가만 1%에서 15% 사이로 낮췄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추고 목표가를 3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웰스 파고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강등하며 목표가를 357달러로 내렸습니다. 가격표만 고쳐붙인 게 아니라 투자 의견 자체를 한 단계 내린 판정입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 분위기도 딱 그 자리에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제 산 게 잘못된 배팅이었다는 자책이 올라왔고 바로 옆에서는 오늘은 과잉 반응이라 그냥 더 샀다는 물타기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지수는 멀쩡했을까요? 어젯밤 나스닥 100을 그룹으로 갈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그룹만 평균 3.52% 빠졌고 반도체는 오히려 0.1% 플러스, 대형 기술주 7종목 묶음도 0.15% 플러스였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이 44개, 내린 종목이 54개로 절반 넘게 밀렸는데도 지수가 안 움직인 건 그래서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도 0.2% 오르며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어젯밤 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칸에서만 빠져나왔습니다. 정작 제일 아팠던 건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 지수였습니다. 464포인트, 0.85%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세일스포스가 3.2% 빠졌는데 실적 탓이라기보다 사람 문제가 겹친 자리로 읽힙니다.
14년을 근무하며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과 고객 성공을 총괄해온 사장급 임원이 물러났습니다.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넘어온 임원이 플랫폼과 엔지니어링 총괄을 맡고 최고 운영 책임자와 매출 총괄까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통 한 명씩 교체하는데 동시에 갈아엎으면 시장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잉이 3.33%, 유나이티드 헬스가 2.13% 빠진 것도 같이 다우를 눌렀습니다. 빅텍 시세도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54% 올라 499달러 86센트, 500달러를 코앞에 두고 다우 구성 종목 중 1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무너진 날 소프트웨어 대장이 홀로 올랐다는 게 어제의 또 다른 얼굴이고 주간으로도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알파벳은 1.29% 내린 357달러 75센트로 대형 기술주 중 꼴찌였는데 이건 잠시 뒤에 따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은 0.45% 올랐고 애마존과 엔비디아는 각각 0.14%, 0.1% 내려 소수점 싸움이었습니다. 메타는 0.19% 올라 사실상 보합, 테슬라는 0.63% 하락, 넷플릭스는 0.69% 하락으로 대체로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6.1% 오른 114달러 92센트로 마감했는데 어제가 상장 이후 첫 럭업 해제일이었습니다. 계좌 얘기도 한 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13,811달러입니다. QQQ 종가가 200일선보다 10.4% 위에 있어서 오늘 밤에도 예정된 매매 없이 그대로 들고 갑니다. 이제 알파벳을 따로 봐야 할 이유입니다. 어제 알파벳이 채권 시장에 나왔습니다. 최대 250억 달러 규모, 만기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담은 대형 발행입니다. 설비 투자 전망을 올려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온 발행입니다. 같은 2분기 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회사 중 하나가 벌어들인 돈만으로는 인공지능 투자를 못 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만의 일도 아닙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5곳을 묶어보겠습니다. 올해 7월 7일까지 찍어낸 회사채가 약 1940억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1080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79%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의 자금줄이 사내 현금에서 부채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애마존이 만들어준 인공지능 회사채 온기가 다음 주 발행 시장에서도 이어지는지 보자고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온기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어진 방식이 문제입니다.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올랐습니다. 2년물이 4.24%, 10년물이 4.67%, 30년물이 5.212%로 셋 다 사흘 연속 내리던 흐름을 하루 만에 끊었습니다. 여기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와시 연준 의장이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쪽에 열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합은 솔직히 반갑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부채로 조달되면 그만큼 채권 시장에 공급이 쌓이고 공급이 쌓이면 금리는 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세배 나스닥은 그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금리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물가 걱정이 아니라 돈값 자체가 비싸지는 국면이라는 뜻이니까요. 다만 어제만 놓고 보면 금리가 전 구간에서 올랐는데도 반도체는 0.1%, 대형 기술주 7종목은 0.15%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이 성장주 가격에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모자랍니다. 어제 장을 끌어내린 데는 유가도 한몫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가 2.8% 오른 배럴당 77달러 29센트로 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이유가 얄궂습니다. 지금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합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평화 쪽으로 가는 소식인데 유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유는 그 합의 초안 안에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연결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어기면 화물가에게 최대 20%까지 벌금을 매기는 내용도 있고 아직 의회 표결을 남겨둔 단계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미지수고 어제 시장도 합의 성사 자체를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가 국제수로인 만큼 통항 권한을 누가 쥐느냐가 걸림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에 올라온 두 문서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란은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로 누가 지나갈 수 있는지 정할 권한을 남기고 싶어하고 미국은 그 권한 자체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읽기로는 이란 쪽 조항은 상당 부분 협상용 카드입니다. 실제로 미국 선박을 세우는 순간 지난달까지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데 지금 이란이 그걸 감당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카드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붙여둔 위험 프리미엄은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서명까지 가더라도 유가가 곧장 $60대로 내려앉는 그림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어긋난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제 시장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유가가 3% 가까이 뛴 날 금은 0.1% 내려 제자리에 머물렀고 채권 시장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소폭 내렸습니다. 시장이 어제 유가 급등을 물가 사건으로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붙었다 빠지는 지정학 프리미엄으로 본 겁니다. 저도 그 해석 쪽에 가깝지만 우리 계좌 입장에서는 그 판단이 틀렸을 때가 더 아픕니다. 유가가 여기서 더 붙으면 다음 물가 지표에 실리고 그 물가 지표가 바로 월시 의장이 9월 인상 여부를 정할 때 볼 숫자니까요. 그럼 정작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형 기술주 7종목의 내부자 거래를 최근 90일로 훑어보면 매수 쪽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매도 쪽만 수십 건이 몰렸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 대부분이 엔비디아와 아마존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베조스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마존 주식 120만 주가 주당 286달러 41센트에 체결됐습니다. 금액으로 3억 4,600만 달러입니다. 어제 종가는 272달러 26센트입니다. 그 체결가보다 4.94% 아래입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미리 짜둔 매도 계획에 따른 체결입니다. 다만 계획은 작년에 짜뒀는데 실제 체결은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에만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와 팔런티어 부사장의 매도 예정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붙는 대조가 재밌습니다. 어제 SPY 옵션은 콜 거래량이 풋 거래량을 2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거래가 콜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수가 빠진 날인데도 오히려 내렸고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 석 달 동안 매수 쪽으로는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옵션 거래는 콜 쪽에 쏠려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 두 흐름이 이만큼 벌어진 국면이면 좋은 뉴스에는 잘 안 오르고 나쁜 뉴스에 크게 빠지기 쉽다고 봅니다. 어제 다타덕과 엠러빈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이 2분기 기관 보유 공시 마감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관 포지션은 전부 3월 말 사진이라 기관이 요즘 뭘 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야 도착합니다. 이제 오늘 밤입니다. 어제 나온 고용 관련 지표는 하나같이 견조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9만 9천 건으로 20만 아래를 지켰고 챌린저가 집계한 7월 감원 계획은 3만 3천여 건으로 6월보다 27% 줄었습니다. 2분기 생산성은 1.4% 늘어 예상치 0.8%를 크게 웃돌았고 같은 기간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은 1.3%로 예상 1.7%를 밑돌았습니다. 사람이 잘리지 않고 같은 인건비로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만 놓고 보면 좋은 그림인데 금리를 올릴지 말지 저울질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좋은 그림이 그대로 인상 쪽 논거가 됩니다. 그 위에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30분 개장 1시간 전에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선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폭과 실업률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강한 고용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월시 의장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라 고용이 예상보다 세게 나오면 채권금리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 자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 시장이 무서워하는 숫자가 약한 고용이 아니라 강한 고용 쪽이라고 봅니다. 실적 일정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 개장 전에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발표하고 다음 주 후반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 Applied Materials가 시간외로 나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대타덕이 6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맞은 이유는 실적표 어디에도 안 적혀 있었고 고객 명단 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